16일 위성정보학개론 2주차 2차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리랑 위성이랑 천리안 위성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궤도를 중심으로 둘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는 아리랑 위성은 어떤 궤도라고 했었나요? 네, 저궤도라고 했었죠. 약 528km 상공에서 돌고 있다고 했었고요. 반면에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했었죠. 36,000km 상공에서 돌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공간의 상도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봤는데, 공간의 상도는 아리랑 위성은 뭐라고 했었죠? 아리랑 위성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1호, 2호, 3호, 3호, 5호까지. 네, 그래서 뭐 각각의 시리즈마다 조금씩 공간의 상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뭐 0.55m, 좀 안 좋은 거는 뭐 한 5m 내외이기 때문에 아리랑 위성은 여기서는 그냥 고해상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반면에 천리안 위성은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공간의 상도가 얼마나 좋냐를 낳고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아리랑 위성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가까운 데서 저궤도이다 보니까 더 가까운 데서 지구를 관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센서 자체도 해상도가 좋도록 디자인이 된 것도 있겠고요. 다음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 비교하면은 아리랑 위성은 이것도 또 시리즈마다 다르겠지만 뭐 다중분광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흑백 영상 하나와 다중분광 영상 밴드가 4개인 그러한 게 이제 패키지로 있는 게 일반적인 아리랑 위성의 형태라면 천리안 위성은 이거보다는 더 공간 해상도가 좋죠. 그래서 요거는 다중분광 센서도 있고 똑같은 다중분광 센서라도 천리안 위성이 더 밴드가 일반적으로 더 많고 거기에다가 그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초분광 센서도 있다고 했죠. 네, 환경 센서가 초분광 센서. 밴드 채널 수가 1000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광 해상도를 비교해 보면은 천리안 위성이 아무래도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관측 주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자주 관측을 할 수가 있는지를 얘기해 봤을 때 아리랑 위성은 약 1에서 1회, 1에서 2회 하루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론적으로는 계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정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측 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 우리 해상도라는 개념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관측 주기라는 거. 네, 주기 해상도 혹은 뭐 시간 해상도라고도 하는데 요런 개념이에요. 동일 지점을 얼마나 자주 촬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주기 해상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리랑 위성과 천리안 위성을 비교해 보면 네, 천리안 위성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센서마다 특성이 다르게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뭐 공간 해상도를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광 해상도를 좋게 한다든지 혹은 주기 해상도를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센서를 디자인을 하게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 위성과 천리안 위성을 비교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 과제, 위성에 대해서 딱 30분 정도만, 30분 동안 최대한 많은 위성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열심히 찾아주었어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위성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고생 많았고요. 네, 그리고 과제, 특히 이제 퀴즈 제출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어요. 이 LMS 시스템 상에서 퀴즈를 제출할 때 그 처음 퀴즈를 오픈하고 무조건 시간 제한을 제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게 999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찾아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오픈을 하고 나면 무조건 그 999분 내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제출을 못한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 알죠? 한유경이 knu.ac.kr 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퀴즈 뭐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출을 못했다 하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퀴즈 답을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하고 이메일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이랑. 그러면은 퀴즈 작성한 걸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위성에 흑백 센서와 컬러 센서, 다중분광 센서를 꼭 동시에 탑재해야 하는지, 하나만 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로 아리랑 3A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랑 3A호의 공간 해상도 얘기했을 때 총 3개에 대한 공간 해상도를 얘기했었죠. 뭐랑 뭐랑 뭐였죠? 네, 흑백이랑 컬러, 다중분광, 그리고 적외선. 이 3개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치 센서가 3개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센서는 2개예요. 적외선 센서 하나와 흑백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동시에 컬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광학 센서 이렇게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R이랑 3A호에는. 그래서 이제 흑백 데이터나 컬러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센서 2개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센서 하나만 가지고 이 컬러와 흑백 영상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광학 센서라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가지고 어떤 사진을,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 빛을 이용하는 파장대가 있어요. 파장대가 이제 컬러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레드, 블루, 그린, 레드, 그리고 NIR,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 이렇게 4개. 이 4개를 포괄하는 파장대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에 대응되는 BGR, NIR에 대응되는 4개의 밴드, 4개의, 즉 4개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흑백 영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BGR, NIR이라는 동일한 그 이 내부의 파장대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얘를 가지고 얘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좀 더 공간 해상도가 좋은 한 개의 흑백 영상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학 센서를 가지고 2개의 아웃풋, 공간 해상도가 좋은 흑백 영상과 분광 해상도가 좋은 컬러 영상 2개를 모두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정보학개론 2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성의 정의와 역사와
뭐 종류, 위성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위성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위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위성이라는 것은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달도 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천체가 있을 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성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 이제 인공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위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러 인공위성들의 목적처럼 뭐 지구를 관측한다든지 기상을 예보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지상에서 물체를 하늘로 쏘아 올려서 마치 달처럼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한 장치,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역사라는 거는 뭐 항상 좀 지루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위성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세계 최초라는 의미에서 스푸트니크 위성, 스푸트니크 위성이 1957년 소련에 의해서 발사가 됐어요. 1957년이면 60년도 전이죠. 스푸트니크가 1호가 발사가 되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바로 1년 후 1998년에 익스플로러 1호, 지금 우리는 인터넷 이름이라는 것으로 더 친숙한 익스플로러 1호라는 것을 최초로 발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들어서 리모트 센싱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 이 수업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올 정의가 되겠죠. 리모트 센싱, 한국말로 하면은 원격 탐사라고 하는 이 리모트 센싱이라는 개념이 1960년대에 처음 쓰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폴로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위성이죠. 그리고 72년도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랜셋이라고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랜셋, 최초의 고해상도 미국 지구 자원 탐사 위성인 랜셋 1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구 자원 탐사이고 특히 이제 미국 농업 분야에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해상도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해상도, 뭐 1m 정도의 공간의 상도를 가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랜셋이라는 것이. 뭐 처음에는 뭐 한 80m급이었다가 랜셋도 발사하고 여러 개 발사해서 최근에는 랜셋 8호가 2013년에 발사되었거든요. 네, 요거는 뭐 공간의 상도가 흑백은 15m, 그리고 멀티 스펙트럴 컬러라고 했죠. 컬러는 30m 정도의 공간의 상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해상도 위성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당시 72년도만 해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해상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해상도 지구 자원 탐사 위성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와 좀 같이 항상 나오는 위성이 1986년에 처음 발사된 프랑스의 스팟 위성 발사입니다. 스팟 위성. 이 스팟도 스팟 5까지 있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랜셋이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스펙은 유사하지만 조금 더 공간의 상도는 좋고
공간 해상도는 랜셋보다 조금 적고 분광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위성이 프랑스의 스팟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인도도 뭐 발사를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 국내 최초의 실험 위성은 키트셋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별 1호. 이 우리별 1호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1992년에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네, 1999년을 가보면은 아리랑 위성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아리랑 위성 이름 다른 이름들 기억나나요? 네,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뭐였죠? 네, 컴셋. 이 컴셋 1호가 1999년에 발사됐고 또 동일한 1999년도에 이 아이코노스 위성도 꽤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m급 해상도를 보유한 미국의 위성이 아이코노스 최초의 상업용 위성인 아이코노스가 1999년에 발사됐다. 그리고 아이코노스랑 유사한 스펙을 갖지만 조금 더 공간 해상도가 좋아진 킥버드라는 위성이 2001년도에 발사됐고요. 나머지 위성들은 이제 우리나라 위성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제 3번이나 이제 수업을 하는 동안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위성들이에요. 하나하나 봐보면 2006년도에는 아리랑 2호 컴셋2가 발사가 되었고요. 2010년에는 천련위성 뭐였죠? 영어로는 컴스 기억나죠? 커뮤니케이션 오션 메테오롤로지컬 세틀라이트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이라고 했었죠. 천리안 위성 1호가 2010년도에 발사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컴셋 3호 발사하였고 13년도에는 레이더 위성이라고 했죠.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 5호가 발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마찬가지로 아리랑 위성 3A호가 발사되었고요. 이제 2년 됐죠. 2018년도에는 천리안 위성 2B호 이거 영어 기억하나요? 네, 앞에 지오가 붙은 지오 컴셋 2A호가 발사했고 이 천리안 위성 2B호, 2A호의 목적은 뭐였죠? 네, 기상, 우주 쪽의 기상 이렇게 2개의 센서가 달려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2018년도에 발사한 거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동영상을 봤던 천리안 2B호 약 한 달여 전에 발사한 천리안 2B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해양 센서와 환경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전체적인 인공위성의 역사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위성의 역할도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림으로 보면은 과학 현상을 관측을 할 수 있다. 즉, 요거는 이제 우주 쪽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좀 탐사하고 관측을 하는 목적의 위성들이 있겠죠. 이러한 목적의 위성들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런 위성들은 이런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위성이 아니라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들을 위주로 많이 살펴볼 거고요. 지구 관측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군사적 목적도 지구 어느 군사적 위치에 그 시설을 탐지하고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 군사적 목적 또한
지구를 관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날씨 예측. 그렇죠? 날씨 예측도 위성으로 하죠. 우리가 이미 잘 배운 천리안 2호, 천리안 2해요. 천리안 1호나 천리안 2해요 모두 기상과 관련된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또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배우지 않은 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위성들이 이제 GPS, 우리 GPS라고 알려진 GPS와 관련된 위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GPS는 이제 미국 거고 일반적으로는 GNSS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 GNSS와 관련된 항법 위성, 내비게이션 위성들을 가지고서는 어떤 위치,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고 각 역할에 따라 활용되는 인공위성의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성을 궤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했었죠. 그래서 궤도 특히 두 개의 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는 정지 궤도, 또 하나는 저궤도였어요. 그래서 궤도라는 개념은 아마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동영상을 보고 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이제 중력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그대로 낙하시키면 떨어지고 좀 세게 던지면 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결국은 떨어지는데 그 야구 선수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대기가 없는 데서 던지면은 그만큼 더 멀리 나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은 있지만 그 대기에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은 대기가 없는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쏩니다. 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세게 던지면 지구를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로 오지 않겠습니까? 야구공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돌면 이제 궤도를 형성하는 건데 그게 아까 우리 최은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원궤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속도가 7.9km/s입니다. 킬로미터 퍼 세컨드요? 1초에 7.89를 던져야지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500km에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니고 대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좀 쉽겠죠. 네.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그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조금 적은 속도로 던져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속도로 나오는 원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겨주는 원심력. 그게 중력하고 이꼴이 되는 점이 바로 이제 궤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그 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 정지궤도 36,500km에 가면은 한 초당 3.4km 하면은 궤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구 가까이 붙어서 도는 거는 7.89km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7.89의 per second보다 500km에서 더 세게 바닥에 공을 던지면 지구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의 형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11.2km per second를 지나면 지구를 이탈합니다. 이렇게 쭉. 네, 가서 지구를 이탈하고 다른 별로 붙든지 아니면 영원히 항행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쏠 때 이렇게 위로 쏘고 옆으로 한번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쭉 올랐다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쭉 그 궤도를 포물선. 향해서 포물선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왜 단분리를 하느냐? 가다 보면은 그 무거운 거를 그 높은 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떼고 또 그래서 마지막 단에는 이 지표면과 평행이 해서 7.9에서 11.2km/s 사이의 속도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한 궤도에 들어갈 수 있게. 그 궤도라는 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웠을 때 어떤 궤도에다 집어넣어야지만 우리 목표를 완수하느냐를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계산하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로 다 네. 합니다. 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에도 이 러시아에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복잡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만 이제 우리 연구원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 계산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궤도라에 대한 정의와 이제 저궤도에서는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이제 궤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그죠? 정지궤도, 먼 궤도에서는 적은 에너지로도 그 궤도를 형성할 수 있고 저궤도일 경우에는 좀 더 센 에너지가 필요하다.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궤도에 대해서 알려준 동영상이었고 우리는 이제 궤도에 따라서 위성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만 제가 나눴어요. 그 하나는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정지궤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정지궤도 위성과 또 하나는 태양 동기궤도 혹은 극궤도 혹은 우리가 배웠던 저궤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거 세 개가 완전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서는 태양 동기궤도 혹은 태양 동기식궤도 그리고 극궤도 그리고 저궤도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런 태양 동기식궤도, 극궤도, 저궤도라는 분류의 위성과 정지궤도라는 위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지궤도는 먼 약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공전 주기를 갖는 위성으로서 지구의 동일한 지역을 계속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정지궤도 위성이었다면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상관없이 어떠한 낮은 궤도 그 궤도가 만약에 극이죠.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극을 따라가는 궤도라면은 이거를 극궤도라고 하고 이 극궤도와 이제 작은 어떤 경사를 가진 그리고 낮은 고도로 갖는 궤도를 우리는 이제 태양동기식 궤도 혹은 저궤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동기 궤도, 극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은 태양동기식 궤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운동과 동기성을 지닌 궤도, 태양에 어떤 관계된 동기성을 지닌 궤도로서 이 태양동기 궤도의 장점은 지상의 동일 지점을 동일한 시간에 통과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 시간대에 동일 태양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에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센서의 어떤 유형, 수동형 센서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래서 태양 동기식 궤도가 좋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태양 동기식 궤도와 극궤도는 약 500에서 1000km 사이의 저궤도를 형성을 하고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지구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구 표면 전체를
스캐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지궤도 위성은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이 태양 동기식 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자전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 위성도 어떤 궤도를 통해 저궤도를 통해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표면 전체를 스캐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태양 동기 궤도와 관련된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태양 동기식 궤도이고요. 하늘색이 극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태양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죠. 돌고 있고 이 궤도를 형성하는 걸 봤을 때 이 궤도를 봤을 때 항상 이제 태양에 만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태양 동기 궤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동기 궤도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Geosynchronous Orbit. 지구와 동기되어 있는 거죠. 태양 동기식 궤도와는 다르게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하게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고요. 한 지역을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떤 기상을 관측하는 기상위성이라든지 또한 통신도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신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 위성이 우리나라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위성에도 적합한 것이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36,000km 고도 속도상의 원궤도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지궤도 위성의 개수를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성은 마음대로 이렇게 정지궤도 위성은 마음대로 내가 쏘아 올리거나 하기 어려운 그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궤도에 따라서 위성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위성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원격 탐사 위성. 원격 탐사가 뭐라고 했죠, 영어로? 네, 리모트 센싱. 이 리모트 센싱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법 위성, 내비게이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위성. 그리고 마지막은 통신 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격 탐사 위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여러 번 했죠. 지구를 관측하는 그런 위성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상 위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 관측하는 것도 어쨌든 원격 탐사 위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것과 기상을 관측하는 원격 탐사 위성을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항법 위성입니다. 항법 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법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한국말로 표현을 한 게 이제 항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알죠?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이고 그게 위성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지도들도 다 이런 항법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은 이제 통신위성인데요. 통신위성은 이것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을 주목적으로 이제 우주에 있는 그런 위성들이 되겠습니다. 두 지점 간의 마이크로파 무선 중계 기술을 제공해서 유선상으로 하기 힘든 어떤 통신을
위성을 통해서 보안을 하는 게 통신위성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카이라이프 아세요? 스카이라이프 이런 광고로 한때 아주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던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스카이라이프?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은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여러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프라는 게 사실 통신위성을 기반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예요. 요즘은 거의 뭐 스카이라이프가 를 안 쓰고 있죠. 뭐 최근 예전에는 뭐 섬이나 산간 지역 이런 데는 여전히 스카이라이프를 쓴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케이블 방송이나 IPTV 같은 거로 다 이제 대체가 됐죠. 예전에는 이 스카이라이프라고 해서 뭐 아파트나 집집마다 창문에 큰 접시 같은 안테나를 다 이렇게 달았어요. 접시 같은 안테나. 네, 그림 괜히 그렸네요. 뭐 잘못 그려서. 이런 안테나를 달아서 이 안테나로부터 이제 위성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TV 여러 채널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게 이제 스카이라이프였고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섬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 고속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고속버스 앞에 앞에 TV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카이라이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통신위성을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뚫려 있지 않은 어디죠? 터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속버스 TV가 잘 안 나오고 그 수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통신위성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 TV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위성의 종류가 되겠고요. 이 통신위성도 본 우리 수업과는 이제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아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원격 탐사 위성과 항법 위성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지구 관측 위성, 이제 원격 탐사 위성 중에서 지구 관측 위성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를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랜셋, 미국, 스팟, 프랑스, IRS, 아리랑, 천리안, EB 이러한 어떤 고해상도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카메라 혹은 레이더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을 촬영해서 지상을 관측하고 이러한 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모든 위성을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겠죠.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해양을 감시한다든지 환경오염, 산림상태 파악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는 것이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다음은 기상 위성입니다. 기상 위성 말 그대로 지구의 날씨와 기후를 감시하기 위한 위성이죠. 우리나라 위성으로는 천리안 2A호 기상위성, 지구기상과 우주기상이 있다고 했었죠. 이 천리안 2A호 혹은 천리안 1호가 기상위성이 되겠고 노아의 이제 고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상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상위성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지오컴셋이 있죠. 여기 같이. 다음은 항법 위성입니다. GNSS라고 알려져 있고 GNSS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입니다. 항법 위성은 정확한 위치, 수신기의 위치.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이제 GNSS 수신기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위치, 즉 여러분의 위치를 그 항법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알아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 같은 데 다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항법 위성은 사실 여러 대의 위성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이 수신기에서 여러 개, 최소 4개 이상의 GNSS 위성으로부터 전송을 받아서 위치의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항법 위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이러한 위성들을 독립적으로 혹은 같이 이용해서 범지구적 위치, 즉 이 수신기의 X, Y, Z 3차원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GNSS 배울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개의 GNSS 위성으로부터 그 전파를 측정해서 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를 바탕으로 내가 위치한 이 수신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그런 게 이제 GNSS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통신위성입니다. 통신위성은 아까 설명했죠. 말 그대로 통신을 하기 위한 위성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궁화 위성 그리고 천리안 1호 세 가지 임무를 했던 천리안 1호 같은 것이 이제 통신위성이 되겠습니다. 통신위성은 뭐 간단하게 원리를 파악을 하자면 이제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고 이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어떤 물리적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교환하기 어려울 때 중간에 이제 위성을 매개체로 해서 위성을 한번 거쳐서 A와 B의 어떤 그 데이터, 방송과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전파를 전달받는 것이 이제 이 통신위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 요새 과목마다 퀴즈 푸느라 과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퀴즈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4문제의 객관식 퀴즈를 냈거든요. 그래서 LMS에 들어가서 그 객관식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기존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3월 27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